안녕하세요. 내년으로 일흔이 되고 아내하고 산 지는 이제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요즘 아내의 늦바람 때문에 찬밥 신세가 되다 못해 이혼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젊었을 적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마 남들보다 시집살이를 곱절로는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말이죠. 아내가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는 이미 치매에 걸려 있었고 시어머니도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집안 살림은 아내가 다 맡아서 하고 시어머니 잔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했죠. 언젠가 한번 아내가 말하기를 중매 결혼이라서 내가 사정을 다 잘 모르고 시집 왔으니 어떻게든 살았지. 그런 줄 알았으면 시집 올 생각도 못했을 거요. 아내가 느끼기에는 지나온 세월이 많이 혹독했나 봅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몸서리를 치곤 합니다. 하긴 위로 시댁 여자 어른만 둘 있는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으니 또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야 돈 번다고 바깥에서 일하고 있으니 아내 마음을 다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때는 다들 그러고 사니 제 아내만 별다를 것이 있겠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 여태까지 원망을 듣고 삽니다. 젊었을 적에는 제가 아내에게 그만큼 무심했나 봐요. 아내의 구구절절한 시집살이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늘 잠이 부족할 정도로 일해야 했던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할 심부름을 듣고 아침밥을 해야만 했어요.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는 늘 밥을 드셔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할 정도로 식탐이 많은 분이어서 항상 시할머니를 위해 감자 같은 걸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할머니에게 눈을 떼면 위험한 일을 벌이니 아내는 잠시라도 눈을 돌리고 쉴 수도 없었죠. 가끔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올 때마다 살림살이를 트집 잡아대서 시할머니를 모시면서 속에 화병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당뇨에 간염까지 있어서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음식과 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의 매일 불미나리를 해다가 절구에 빻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나절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이 뻐근할 정도로 손을 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빨래를 하려면 빨랫감을 쥐고 수키로를 걸어서 개천으로 나가야 했죠. 빨래터에 동네 안악들도 많이 있어도 나이 어린 새댁이라고 한동안은 마음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사니 자연히 밖에서도 눈치를 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라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았겠지만 바깥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오니 아내의 눈에 보이기에는 맹꽁이 같은 신랑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안 되는 농사일이라도 전부 아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논이야 마을의 일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짓고 모내기나 추수 타작 같은 건 남자들이 해주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밭일은 꼼짝없이 아내가 다 해야 했죠.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는 좀 점잖은 행세를 하신다고 하셔서 힘들고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온통 아내 몫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농사가 겨우 끝나면 차가운 물로 집안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요즘 아내는 어디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손발에 신경통은 물론이고 어깨 위로 팔을 올리기도 힘들어합니다. 다 젊었을 때 고생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는 게 더 싫었다고 해요. 사람이 일이 힘들어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마음이라도 편한 법이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사소한 일에도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남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게 시집살이가 가장 힘든 이유였다고 해요. 저라도 집에 있었으면 아내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편을 들어주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들고 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아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는 제가 집에 없어서 미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야 늘 아내 편이었지만 말이죠.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면 대접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다고 은근히 속으로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치매 걸린 시할머니의 갓난아기에 오히려 더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옆에서 제가 지켜봐도 애를 낳고도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애를 낳던 날 애가 황달기가 좀 남다르다고 해서 아내는 병원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애는 치료를 해도 산모는 괜찮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가 바로 퇴원을 시켰죠. 아내의 친정 식구는 병원에 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아내는 지금도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각서를 쓰고 애를 데리고 오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약이 오른 적은 처음이었다고. 고된 시집살이에도 다 그런 줄 알고만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분통이 터졌다고 해요. 저는 장모님께서 한번 병원에 다녀가시기라도 하기를 바랐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완강하셨습니다. 집에서 나와도 족할 것을 병원까지 보냈는데 갓난의 황달기가 뭔 대수냐고 빨리 데리고 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렇게 애를 낳아 키우게 되면서 아내도 시집살이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까지 키우면서 일을 하려니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옛날 사람 치고도 절약 정신이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방 하나는 거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이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보다 못해서 안 쓰는 물건은 다 버리던지 태우든지 하고 농사나 일에 필요한 물건을 두자고 했고, 아내는 애들이 더 크면 방을 하나 내줘야 할 테니 그 방을 치우자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다 보니 아내와 저는 가족들끼리 외식도 제대로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가장 힘들어했죠.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한 때에 아내는 그것이 결혼 후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자유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키울 때가 그렇게 숨이 막혔다고 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손주는 핏줄이라지만 며느리는 남이었으니까요. 오랜 세월 열심히 집안을 위해 일을 했지만 그때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가 남이라는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큰아들을 키울 때는 옷 하나 사입히고 머리 한번 깎는 것에도 아내는 아무런 관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줬다고 해요. 어쩌다 옷이라도 한번 사오면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걸 옷이라고 사왔냐고 던져두고는 한 번도 입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일이 고된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다고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의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뺏기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큰애가 어렸을 적에 지 할머니를 유독 좋아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내 눈에서야 어디 그게 자연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유별나게 난리를 치니 힘들게 낳은 아들도 지 애미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비뚤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졸지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경쟁자 비슷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기 손자라고만 생각하고 며느리 아들이라는 생각은 안 하신 것이니 저희 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야 저도 그런 생각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또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라서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어머니께 조리 있게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내 혼자 집안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요. 아내 말로는 그때는 남편인 저도 따지고 보면 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봐야 자기 엄마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립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은 없이 다 내주고 살았다고 해요. 그냥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아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집안일 같은 거야 어차피 본인이 다 하는 것이니 일의 순서나 요령 같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편하게 할 방법을 찾아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잔소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잔소리를 무시하기도 해봤고 때로는 항의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드러누워 뒹굴어 버렸다고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드러누워서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마니 그런 걸 몇 번 본 뒤로는 뒷감당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항변 한번 해볼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시집살이에 점점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전부 여자들끼리 일이라 바깥에서 일하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걸 하는 후회도 많이 들어요. 아내는 그런 세월을 30년을 보냈으니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세월을 다 지내고 나니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도 다 키워서 이제 아내도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편하게 지낼 만한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 즈음에 제가 하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일궈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에 자식들 결혼시킬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자식 둘 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서 어떻게 어렵게라도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두 녀석 다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큰 것은 못 해줘도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출발할 수 있게 집 하나씩은 해주려던 제 소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평생을 자식들 앞에서 모범이 되도록 성실하고 근엄한 아버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새 제 자신이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늘 바쁘게 밖으로만 나다녔는데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그때부터 집안에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딜 나가려고 해도 마땅히 돈이 없으니 그저 집에서 술만 먹기 일쑤였죠. 그러면서 같이 산 동안에 처음으로 아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초로의 여인이었지만 그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내의 얼굴은 어느새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를 만나면서 고생만 한 것 같아 아내에게 죄스러웠죠. 저야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며 좋은 건 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재미있게 지냈지만 그동안에 저 사람은 집에서 자기 인생도 없이 갖은 고생만 하고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제가 참 나쁜 남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아내를 조금도 생각지 못하다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을 게 없게 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애틋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온 삶도 좀 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비록 예전처럼 많은 것을 가지진 못했지만 이제라도 남편 노릇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당뇨가 찾아왔어요. 가족력이다 보니 조금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설마 하다가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시 돈을 벌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식당에서 일해주고 받는 월급이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나이든 두 부부가 겨우 살 만큼의 돈이 되었죠. 형편이 그렇게 되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돈 많은 집 사모님 소리나 듣고 살았지만 이제 나이 든 몸으로 또 남의 집 일을 해야 하니 몸이 고된 것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 눈치에다가 아내가 일하면서 겪을 모욕감을 생각하니 제가 아내의 앞길에 평생 짐만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첫째 며느리가 알아봐 주어서 어렵게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혜택이 생기니까 생활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한 마당에 너무 힘들여서 일하지 말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집에서 좀 쉬라고 권유했지만 아내는 그럴수록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순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마음고생을 하며 일만 하다 보니 예전 모습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억척스러운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건강을 생각해서 자기는 괜찮으니 등산이라도 다니라고 해서 한동안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의 배려 덕분에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이 든 아내가 제 병수발에다가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아서 뭐라도 하고 싶었고
차라리 부부가 다시 농촌에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농촌에 내려가서도 아내가 농사일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 괜히 아내에게 일만 자꾸 지우는 것 같아서 이날 이때까지 아내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또 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요즘 한 가지 낙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부터 TV에서 방영된 트로트 가수 경연대회에 빠져 살면서 지내더니 젊은 트로트 가수의 팬이 된 것입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그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며 젊은 사람이 옛날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아, 요새는 저거 보는 맛에 손님 오고 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생전에 TV라고는 드라마도 잘 안 챙겨보던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매달리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심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좀 자기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죠. 제가 봐도 잘하기는 하더군요. 그간 살면서 아내와 함께 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두 부부가 함께 즐길 것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함께 TV를 보면서 아내의 말에 맞장구도 쳐가며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죠.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출연자들이 TV에 계속 나오니 아내는 집에만 오면 TV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 가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생전 처음으로 가수 팬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일찍 시집와서 애 키우면서 가수라고는 조용필 나훈아를 봐도 그러려니 하던 아내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면 그때부터 아내가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일도 나가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할 때마다 이제 식당 일을 해도 별로 보람도 없고 그저 남은 인생 즐기고만 살고 싶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일 안 할랍니다. 이제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일할 것도 아니고 여태 열심히 해서 조금 모아둔 것도 있고 그냥 다달이 수급비 나오는 걸로 두 부부가 먹고 살아도 충분하죠. 그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심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형편이 좀 나았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가 안쓰럽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돈이야 조금만 더 아끼면 두 부부가 못 살 것도 없었어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뭐 그렇게 크게 돈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래야 임대 아파트이니 월세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집에서 두 부부가 소일거리나 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그만둔 후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비와 입장료를 써가며 가수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식당 일을 하던 아줌마와 함께 짝이 되어서 다니니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한 번만 봐도 족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다음에 간다는 것을 만류했더니 여태 내가 벌어서 당신은 여기저기로 등산도 다니고 잘했잖아요. 왜요? 나는 그까짓 것 좀 놀러 좀 다니면 안 됩니까? 하고 달려드는 통에 입맛만 다실 뿐이었습니다.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아내 말에 뭐라 대꾸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다녀왔다 하면 항상 기념품을 한아름 사들고 옵니다. 몇 달 사이에 온 집안이 그 가수의 사진으로 도배가 될 지경이었죠. 어쩌다 노래 보러 가서 사오는 것까지야 말릴 수는 없지만 평소에도 상품들을 꾸준히 사드립니다. 상품만 나왔다 하면 팬클럽에서 알려주는 모양인지 제가 보기에는 빼놓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하나 장만하더니 그 이후로는 가수들 음반은 물론 달력도 종류별로 다 사모으고 컵에 손가방, 베개와 이불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그렇게 사모으기 시작하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 앞으로 나오는 돈의 한 80%는 가수 상품을 사오는데 다 써버리니 이 형편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느 날은 이제 좀 그만하고 집에 좀 있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본방송, 재방송은 다 챙겨보고 TV에서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시간에는 또 돈을 주고 결제를 해서 기어코 한 10번은 봐야 속이 시원한 모양입니다. 자려고 누워서는 또 휴대폰으로 가수 영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1시간 정도는 가수 영상을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아예 생활이 엉망이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로 다독였죠. 요즘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말을 하자니 아내의 생활에 참견을 하는 것 같고 또 생활 습관을 두고 핀잔을 주는 것 같아 적당히 잘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예 큰 액자 사진을 또 하나 사드렸어요. 번쩍번쩍하고 불도 들어오는 그런 액자였죠. 돈도 돈이지만 좁은 집에다가 저런 걸 잔뜩 사놓으니 그대로 두면 발 디딜 틈도 없어질 것이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보기에 창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말이야. 이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온 집안을 도배를 해놓으니 온 사방에 가수 사진이고 말이야. 보기도 싫고. 그 돈이 감당이 되겠어? 이거 비싸 보여도 얼마 안 해요. 하나에 3만 원씩 줬어요. 당신도 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말하자면 돈이 문제지. 2만 원, 3만 원짜리라도 같은 거를 그렇게 몇 개씩이나 사면 그게 큰 돈이지. 내가 당신 평생 지켜봐도 1,00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거를 못 봤어. 그런데 갑자기 돈 세는 줄 모르고 물건을 사대니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정말 왜 이러실까? 그럼 평생 1,000원짜리 아끼면서 산 사람은 뭐? 돈도 못 쓰고 살아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1,000원짜리 손에 쥐고 살아야 돼요, 그럼?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아? 정부에서 다달이 조금 주는 돈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여기에 다 쓰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왜 이래 진짜. 정신 좀 차리라고. 분수요? 그래요. 말 잘했습니다. 분수 이야기 좀 해봅시다. 당신은 분수에 맞게 살아서 우리가 오늘 이날 이 지경까지 왔어요? 애들이 우리 챙길 형편도 못 돼서 정부에 돈 타먹고 사는 게 뭔 자랑이라고 이제와 분수 타령이에요? 나도 젊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았어요. 당신이야말로 분수에 맞게 일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젊었을 때부터 밖으로 다니면서 좋은 건 다 당신이 하고 살았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손을 한번 잡아봤어요? 어디 해준 게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는커녕 제 기분 상할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렇게 갑자기 변해버리니 그 이유가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왠지 그 가수에게 빠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상황을 풀어나갈 생각보다는 섭섭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작 이깟 걸 갖고 분수 어쩌고 할 바에야 우리 지금이라도 이혼합시다. 그럼 서로 더 좋은 수가 생길지 않아요? 어디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요. 끝끝내 아내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저도 돈을 떠나서 새파랗게 어린 가수한테 질투도 나고 한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마음이 복잡합니다.